소소한 일상 속 스쳐가는 생각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량의 데일리 수다 방송 슬기로운 한량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한량 생활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한량이 진행하는 새로운 토크 방송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파일럿 방송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의미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20대 때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가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했고요. 30대에는 성공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저에게 자기계발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는데요. 당연히 자기계발의 과정에서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의 자기계발은 목표에 대한 성취감보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의 기억이 더 많을까? 초조하고 쫓기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느슨하고 여유로운 자기계발은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 자기계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세로 그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내 40대의 자기계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대의 제 자기계발은 취업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계발 과정은 나만의 행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느리지만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자기계발의 원칙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방송입니다. 평소 자기계발을 바라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 자기계발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원칙은 빠삭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맞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나만의 자기계발 시스템과 루틴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의 깊은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파일럿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행복을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셋.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새해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뭔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새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에게 목표 설정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 마음가짐이죠.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 명의 아재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패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일단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놀라운 일 연구소의 강민수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뭐 닉네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뭐 네. 뭐 닉네임으로요, 그냥 원더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아이디거든요. 네네. 원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갑자기 네, 연초부터 네.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 다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이게 연말까지 네. 계속 긴장했다가 갑자기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긴장이 확 풀렸는지 그렇죠. 또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갑자기 아파서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아직 목소리가 완전치가 않아서 조금 조금 듣는 분들에게 약간은 좀 거북한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전해주려고 이렇게 나오신 열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와,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그런데 저희 12월 달에는 항상 바쁘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1, 2월 달에는 항상 이렇게 방학처럼 좋은 말로 방학이죠. 강제 휴식. 밤 백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반백수.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 네. 그나마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자신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은 저희에게도 좀 자기계발의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자, 그럼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아이고 좀 아프셔가지고 그 첫 번째 주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일단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회복이 많이 음.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자,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음. 새해 먹거리 준비에 또 한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하는구나. 그렇죠. 무섭다. 그리고 점점 음. 저도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감기를 한 번 걸려도 네.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하루 이틀만 공감합니다. 딱 몸살을 앓으면 음. 깔끔하게 딱 나섰거든요. 네, 3일, 4일, 5일 막 쭉 가니까 와,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그 교육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보고 있고요. 강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식을 전하는 서비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디벨롭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네.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아이고, 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시너지가 나면은 좋죠. 아이, 시너지가 그럼요, 나면, 그럼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그리고 또 가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우울한 방송들이 많네요. 갑자기 그렇게 됐네. 느리다고 해서 꼭 우울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울한 느리게 얘기해서. 가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이제 단점이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목표보다 마음가짐이 먼저 아닌가?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그 느린 자기 개발 이야기 주제는 이제 마인드셋으로 좀 정해 봤는데요. 사실 모든 목표는 그 목표를 실천하고 달성해야 결과적으로 그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새해 목표만큼은 사람들이 이미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에 난 맞아요. 3일 안에 포기할 거야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목표만큼은 이제 달성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목표를 세워도 금방 잊게 되고 또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도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반대로 그런 마음가짐부터 좀 가다듬고 목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은 그 마인드셋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행복에는 내가 없으면은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항상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행복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민수 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에 대해서 민수 쌤의 생각. 행복이라는 것을 네. 흔히 네. 뭐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음, 행복은 지극히 나를 위한 것, 그죠? 저마다 다른 모양이고 나의 행복, 통상 행복하고 싶다는 건 나의 행복을 의미하지 맞아. 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개념이 확장되더라도 나 혹은 뭐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파트너의 행복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복이 흔들리면 뭐 그 이상의 행복까지 생각할 여유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음. 뭐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민수 쌤은 행복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고루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음. 저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네. 그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음. 자신의 욕망, 욕구가 충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음. 또 완전히 충족되면 또 행복도가 떨어지니까 음. 그 욕망을 충족되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소망했던 일이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데 사람의 욕구라는 게 끝이 없죠. 하나를 갖고 싶으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를 갖고 싶으면 100개를 갖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욕구라는 걸 계속 채워가다 보면 오히려 행복도가 좀 반감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10이라면 거기서 한 1, 2를 빼고 겸손 혹은 어떤 만족 뭐 이런 키워드들이 전 행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겸손은 항상 이제 인간관계에서만 네, 그렇죠. 보던 건데 이제 행복이라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네네. 개인적인 주제에서도 이제 겸손이라는 게 이 미덕으로 뽑힐 수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는 저에게는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요. 음. 그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만이거든요. 휴브리스라고 하는 음.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해지면 뭐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행복을 위한 그 마음가짐도 한 7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 원더님의 이야기에 보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진짜요? 우리 한량님 써주신 것들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 자신감. 지난 10년 동안의 성취를 생각해보라.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의 성취. 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현재의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항상 실패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만을 생각하고 좌절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현재 자신의 상태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까 겸손과 관련해서 겸손한 건 좋지만 너무 또 나 자신을 너무 낮춰가지고 네. 자존감을 떨어뜨릴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좋지 않다. 대신에 내가 그동안 뭘 해왔을까, 뭘 이뤘을까를 먼저 보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저 평소에 어떠신가요? 평소에 뭐 신년 계획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이제 세우실 때 보통 어디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시는 편이에요? 잘 안 생겨. 자신감이 잘 안 생겨. 아까 오프닝 멘트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고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그리고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잘 안 생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첫 번째 주제처럼 뭐 과거의 성취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던 적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네, 뭐 상대적으로 뭐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라든지 정말 회사 다닐 때 어렵게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인정받았던 일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성취 자산이 돼서 조금씩 그래 내가 올해 목표를 뭐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솔직히 불편하지만 나에게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이제 존경스러운 게
결혼하셨잖아요. 예전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저는 댕기머리, 아이고, 네. 나이는 비슷해도 저는 댕기머리, 우리 네. 원더님은 상투머리. 아, 머리가 달라져. 머리가 댕기와 상투. 가장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런 것도 이제 성취 경험 중에 하나지 않나. 결혼. 생각들이 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뒤를 돌아보면 자꾸 실패 경험이 후회하는 게 생각나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보다는 책임감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을 내세우기보다 책임감을 내세우는 게 훨씬 행동하기가 편하니까. 저는 요 파트에서 좀 생각이 들어졌던 게 네.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편집을 하잖아요. 네. 실제 쭉 네. 영상을 촬영하면 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는데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장면 중에서 좋지 않은 장면만 편집해서 스스로 이제 비관적인 비극의 비극 영화를 영화를 만든다. 그 비유 좋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목표를 딱 음. 뭔가 새해가 돼서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려고 할 때 내 네. 삶이란 영화를 딱 돌려보는 시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비극은 아닌데 비극적인 장면 편집해서 그 비극적인 것좀 생각하니까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각색이 되는 마인드셋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해 새로운 희망이나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도 완전히 이건 사기잖아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건데 그런 오류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잠깐 근데 드네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스스로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내 인생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네. 편집하고 있지 않았나.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편집하면 앞으로 네. 나아갈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뭐 긍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균형 잡힌 정도만 해줘도 긍정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약간 객관적으로만 자기 삶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마음가짐, 꿈. 무엇을 가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하라. 자, 그럼 우리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마음가짐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마음가짐 제가 선정하는 거는요. 무엇을 가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실 때 가장 많이 세우는 거 이제 제가 이게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네네. 돈이었어, 돈. 맞아. 가장 많은 그 비율이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해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액션 플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거? 이직. 이직. 이직이 제일 많았어요. 이직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돈 때문에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목표를 삼자 했을 때는 항상 뭔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뭐 돈,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차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제 내가 올해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 2010 몇 년인가 그 슈퍼스타 K에 네. 곽진원이라는 그 가수가 나온 적 있어요. 되게 중후한 목소리에 맞아요. 낮은 목소리에 네. 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되게 느릿느릿하게 노래를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자랑이라는 노래 후렴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노래 제목이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건 네.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말을 꺼냈으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민수 쌤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 먼저요.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본 주제네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네. 저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될지보다는 무엇을 가질지 그죠. 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사 가야지, 차 사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의식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더 벌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의식주는. 막 그런 생각을 했지. 그냥 음, 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은 있었는데 음, 그걸 목표까지 음, 만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음. 없었던 것 같아서 음. 반성합니다. 아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맞아요. 살죠. 와, 근데 되게 새해를 네. 맞아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되게 마음이 아픈 방송이네요. 아픈 곳을 건드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느리게 성장해 가는 그런 네, 방송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식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그렇죠.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꾸준한 그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쌓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꾸준해. 이런, 변함없이 일관성 있어. 일관되다. 변하지 않아.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요거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대상을 딱 한 명만 정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라면은 아이한테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이렇게 딱 한 명의 대상만 정해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좀 시작해 보면 좀 쉽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꾸준한 사람으로 좀 평가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아닙니다. 감동적이다. 아닙니다. 강사님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죠. 의식주 강사님 의식주. 이게 메슬로우의 그 욕구 네, 단계설 있잖아요. 네, 욕구 단계설. 네. 와, 저는 이게 한량처럼 맨 위에서 자아 찾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 5단계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니요, 저는 1단계부터 4단계 건너뛰고 그냥- 5단계까지 그러니까 철없다고 하는 거죠.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거쳐서 5단계 올라간 사람인 거고.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이건 네. 다른 얘기인데 요즘 MZ 세대들은 어때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치지 않고 5단계를 생각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아 실현. 막 회사 다니다가도 나 이거 싫어. 사표 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어. 그 어떤 회사에 저의 선배분들이니까 회사에서 한 부장직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다 MZ 세대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러니까요.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좋고 싫음이 확실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꼭 드러내거나 늘 뭔가 마음속에 간직은 있지만 우선순위로 밀어놨던 것들이었는데 요즘 그 MZ 세대 분들은 이제 그게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확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도 있지만 약간 질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못 그랬는데 얘네는 이렇게 하네. 나는 참고 살았는데 난 참고 살았는데 걔네 MZ 네. 세대를 보고 있으면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 오는 거야. 나 왜 왜 그랬지? 참고 살았는지. 이래도 되는 거였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3단계인가가 이제 사회적 욕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사회적 소속감을 바라지 않아. 그거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더 자아 크기 실현 때문에. 욕구 너무 강해서. 그래서 좋고 싫음에 따라서 네. 의사결정을 하는. 모르겠어요.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마음가짐, 성장.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자, 우리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마음가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라라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사실 그 회사에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회사에서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결과와 실적만으로 중요하죠. 네. 평가를 받는 게 회사고 그 위로는 해줄 수 있지. 열심히 열심히 한 거 내가 이해해. 그렇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의 노력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이제 그렇죠. 해결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조금 내 인생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기 개발의 과정에서 왜 좌절감의 기억이 훨씬 더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라 단지 결과에서 잃은 것들만 생각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토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환학생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토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성적도 나왔는데 교환학생에선 떨어졌어. 그러면 아예 난 교환학생에서 떨어진 사람이야를 생각하는 거죠. 단지 그 5개월 동안 토플 공부하면서 얻은 그 영어 실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좌절감이랑 패배감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결과에 실패만 이제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배운 건 뭘까를 한두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과정보다는 약간 결과 중심. 아직도 결과지향적인 마인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충분히 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그 과정 자체는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난 나름 최선을 다했어.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 부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목적이나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노력만 했다고 해서 그걸 가치 자체를 인정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괜히 막 삽질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그런 오류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정신승리. 네, 정신승리죠. 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뭐 결과에 어쨌든 상관없어. 이거는 본인이 조금만 그 열심히 하기 전에 방향 설정, 뭐 조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약간 게을리한 탓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과정에 대한 리스펙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노력만 가지고 그걸 인정해달라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충분히 있지 않나. 이해합니다. 예, 약간 저는 그런 관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 과정에 자가 피드백이 들어가면 맞아요. 피드백 조금 정말 더 중요하죠. 과정에 맞습니다.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죠. 네.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게 이게 바이올린으로 그 예시를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같은 구절을 1000번을 연습하는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과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낫네 저게 낫네 하면서 1000번을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 점에서 이제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언뜻 들으면 그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투자하면 1만 된다. 시간만 채우면 된다 절대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우리 한량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인 연습이 전제된 상태에서 맞아요.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성장이 있고 학습이 가능한 거지. 맞아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음가짐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정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무엇에 집중하는 걸까? 과정에 집중하는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위한 네 번째 마음가짐, 꾸준함. 작은 일에 집중하라. 큰 일은 알아서 따라온다. 그래서 네 번째 마음가짐은요. 작은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제 큰 일이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토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완전 빵점을 맞던 사람이 만점을 맞겠다 해서 만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성적을 조금씩 올려가서 어느 순간 이제 만점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100m도 마찬가지죠. 출발선에서 갑자기 100m로 순간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100m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내가 현재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는 결국에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한 발짝 한 걸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와. 그런 점에서 이 한 걸음을 그냥 그 기계적으로 음.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고 어느 방향으로 내딛고 이걸 생각하면서 내딛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1도 틀어져도 100걸음 가면은 그렇죠. 뭐 전혀 100m 차이 날 다르겠어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말이 확실히 여기에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네요. 저는 이게 되게 음. 마음에 음. 콕 박히는 게 네, 제가 과거에 좀 일을 하다 잘 안 됐던 일이나 아니면 네, 개인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험 네, 네. 같은 것들을 음, 잠깐 떠올려 보니까 네. 이걸 못해서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아, 같아요. 뭔가 거대한 일, 큰 일, 조급해져. 중요한 일, 음,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은 경시하고 그러니까 맞아.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작은 일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큰 일, 결과만 보이니까. 빅스텝을 밟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스몰 스텝의 연속인데 맞아, 맞아. 그냥 멀리서만 대충 보고 음, 그런 이상만 품었지 그들이 얼마나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진짜 한 땀 한 땀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맞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큰 모습만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다들 그런 일이 잘 안 후회들이 되더라고요. 다 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저도 이런 후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선정했죠. 그렇죠.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의 결과만 이게 보고 있지만 그들의 하루하루 1분 1초를 어떻게 써가는지 네.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는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만 보고 막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렇죠.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MZ 세대 분들한테 네. 특히 네.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누군가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CEO들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맞아요. 정도로 그 일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을 다 쓰면서 노동 강도가 일반인들 저리 가라는 맞습니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하자. 근데 사실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재미가 없어. 그래. 지루하고 지루하고. 그걸 견디는 게 또 그게, 노하우고 스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작은 게 안 보여. 큰 것만 보이고. 큰 것만 보이죠. 다들 똑같네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줄 알았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입 사원들 면접 때 제가 회사를 바꿔보고 뭐가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회의 자료 복사하고 있고. 행복을 위한 5번째 마음가짐, 행동. 의지를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5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 환경을 바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해야 돼. 나 의지가 약해.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의지 탓을 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말고 내 의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도서관이나 독서실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핸드폰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공부할 책만 들고 가서 환경 자체를 공부한 환경을 만들고 맞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의지를 바꾸려는 에너지, 환경은 똑같은데 내 의지를 바꾸려는 에너지와 내 의지는 그대로더라도 환경 자체를 다 바꿔버려. 내 주변에 핸드폰 없애버리고 이런 스크린 들어간 뭐 TV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환경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훨씬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환경을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의지를 내 마음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이런 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운동 같은 건데 운동하려는 의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운동하려고 습관을 만들거나 뭐 의지를 다지지 말고 애초에 그 체육관이나 그 헬스장에 몇 시까지 간다.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 딱 몇 시에 체육관에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와, 이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의지가 없어. 이런 말이 하등 쓸 데가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은 환경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어 하는 순간 답이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난 답이 없어. 이렇게 그렇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환경부터 바꿔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환경을 바꿀 의지가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의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의지라는 것이 네. 한정돼 있다.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의지량이 정해져 있어서 음. 그걸 다 총량을 다 쓰면 의지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번아웃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반대되는 이론은 의지력은 무한하다. 이거는 한정돼 있는 뭐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처럼 그걸 빼쓰는 게 아니라 이건 무한한 거다. 그래서 한정돼 있다는 의견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좀 두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량님 생각 어떤지 한번 의지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한번 잠깐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네. 여쭤본다고 하시면은 네.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 같고 둘 사이 어딘가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한다면 저는 약간 무한에 가깝지 않을까 무한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의지력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에 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의지는 없죠. 의지 없죠. 의지 제로. 의지는 하나도 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누가 시킨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이긴 하잖아요. 생산 아니 물론 그게 사회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군대 뭔가- 내에서는 뭔가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네. 뭔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결과를 어, 내고 있잖아요. 결과를 그걸 내고 내고 있잖아. 있죠. 하지만 의지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의지가 있다 없다 측면에서 의지가 없어도 행동할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는 무한하다는 그 반어법으로 의지가 없어도 행동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의지 자체를 굳이 따져야 되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의지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의지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움직일 거야. 이런 말 자체가 어떤 자기를 속이는 그런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의지라는 개념 자체가 만약 없다면 어떨까? 그렇죠. 의지 꼭 의지가 있어야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 프리랜서 생활도 해봤지만 왜 직장에서 생산성이 더 높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직장에서 훨씬 더 하루 8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더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직장에서 뭔가 그 똑같은 8시간이지만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거기엔 내 의지 그 프리랜서 생활을 할 때 더 자유롭고 내 의지가 더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지? 이게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의지가 그렇게 막 영향이 그렇게 지분이 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듣고 보니 정말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저도 뭐 개인 1인 기업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우리 팀장님 그때는 욕도 많이 했지만 관리자의 관리를 받으면서 막 일을 할 때 생산성이 정말 극대화됐던 못할 것 같은 일을 해내고 그 상사 욕도 직원 복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랬는데 오히려 혼자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는 그때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오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쪼우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 필요해요. 적이 좀 필요하죠.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OKR 기법이다 뭐 기법이다 해가지고 적용해봤던 경우도 있는데 아, 역시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 혼자 안 됩니다. 누가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관리자가. 관리자라기보다 피드백인 것 같아요. 피드백. 누가 너 잘했다 못했다. 지금 어디까지 결과에 하고 대한 있냐. 피드백. 네. 어디까지 하고 있냐. 여기까지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할 텐데 스스로가 이게 잘 된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 AI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어. 피드백도 해주나요? 팟캐스트 대본 쓰는데 네. 그챗 GPT가 아주 잘 써주더라. 와. 자료 잘 찾아줘요. 아무튼 그런 고민만 많아요.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또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한 6번째 마음가짐 실행력. 핑계와 타협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6번째는 요거는 우리 그 최강 야구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말일 텐데 김성근 감독님이 프로에 가는 이제 자기 이제 제자한테 야구공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6번째 마음가짐은 절대 핑계와 타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있어요. 핑계와 진짜 합리적인 이유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와. 아까 의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의지가 없어. 그래서 못해. 이게 과연 핑계일까? 아니면 진짜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기제가 없어서 그것만 갖춰진다 그러면 나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어떤 원인일까? 요거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건 타협을 안 하건 이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단지 안 하기 위한 핑계, 단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핑계 이런 것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라. 이게 거죠.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건가. 제 눈에는 저 스스로를 볼 때 이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다가 좀 그래도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면 조금 편할 것 그래서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걸 정한 게 역할이었어요. 역할. 역할을 우선하면 이제 핑계와 아니면은 이제 합리적인 원인들이 조금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 강사인데 네. 일이 이제 맡게 됐어. 일을 맡게 됐어. 그러면은 프리랜서 강사라는 역할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걸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대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만족감을 높여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건 핑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냐에 따라서 요거는 핑계와 아니면 합리적인 원인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할 거냐,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거냐. 요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싸운다. 그러면 그렇죠. 보통 어떻게 선택하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이성적으로는 네.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늘 되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제력을 발휘해서 하고 싶은 일을 좀 참고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맞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이게 더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록이 되면 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고집만 세죠. 근데 절대 점점 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좀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보던 그런 정말 원치 않은 음. 상사들의 모습, 음. 또 어른들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거. 음. 확실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와, 두렵다. 음. 그런 저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막 요즘에 막 꼰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꼰대가 되긴 싫은데 어, 그 젊은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죠. 맞아요, 한마디 맞아요. 왜 한마디 하고 싶지? 와.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음. 그 요즘 MZ 세대들이 음. 제가 그 나이 또래 했었던 것보다는 음. 솔직히 음. 훨씬 나아요. 조금 얘네들이 몸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훨씬 더 나은 면도 있고 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이게 다 보면 그런 면보다는 음. 부족했던 면 음. 자꾸 그게 보이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나이 때 나한테 하는 맞아요. 말이래요. 그래서 그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게 네. 너는 저 나이 때 저랬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 얘들아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어.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 자신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어. 거야. 근데 이제 뭐 말을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 세워놓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꼰대로 찍히는 와, 거죠. 좀 10년 지나면 더 심해지는 거지. 1시간 동안 뭐 얘기하고 알았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안 돼, 안 돼요. 진짜. 좋습니다. 그런 사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 저 사람처럼은 안 있죠. 되겠다. 그렇죠. 저 사람처럼은 나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주로 가까운 가족분들 중에 찾아볼 수가 있지. 이상하게 왜 닮아가는지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행복을 위한 7번째 마음가짐. 목적. 항상 외에 집중하라.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한 7번째 마음가짐 우리는 항상 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집중해야 되냐면 항상 뭔가를 바라잖아요. 아까도 뭐 새해 목표 같은 거 세운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재산을 얼마 축적하겠다, 돈 얼마 벌겠다, 뭐 자동차를 사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월 1,000을 벌겠다. 왜? 왜? 그냥 SNS 보니까 그 정도가 많이 그냥 버는 것 같아. 기준인 것 같아. 기준인 요즘 것 같아. 요즘 얼마 벌고 싶어 하면 그냥 월 1,000은 바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뭘 바라는지 왓에 대한 개념은 있어도 맞아요. 그 왜? 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씁니다. 해외 여행 하고 싶다. 자산 적어도 10억 막 부자 되고 싶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중에 이제 추상적인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부자 되고 싶으시면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얼마를 벌어야 부자인지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한 거야.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거네요. 성과가 지표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 자기만의 그 정의가 없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부자에 대한 이미지만 있는 거지. 음.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부자가 그 이미지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 한 50억이요, 100억이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 그러면 그 50억, 100억을 벌면 뭐가 좋을까요? 그 왜 벌고 싶으세요라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돈 많으면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그 그 생각이죠. 다음 질문은 그럼 지금 여기 버킷리스트 적어 놓으신 게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은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물어보면 막 돈 계산을 해요.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100억보다는 훨씬 아래요. 어. 한 10억, 20억?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데 한 20억 정도 드시네요. 20억이면 근데
굳이 100억을 바라시는 이유는 뭐죠? 어, 또 물어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 질문 전에 생각 없다가 어. 내 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그렇죠. 시작하죠.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음. 시작해. 뭐 나중에 뭐 애들한테도 이제 나눠줘야 되고 뭐 그죠. 기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진짜 혼자만의 골방에서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한 이유일까를 그렇죠. 봤을 때는 딱 그 10억에서 그 사람의 경우에 버킷리스트를 다 수행할 수 있는 10억에서 20억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최적인 거죠. 이유가 있는 그 돈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외를 생각하지 않으면 허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공감된다. 왜냐하면 허상. 물론 그거를 이제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가 없으니까 목표를 성취했는데 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지?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왜를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뺏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부터 맞아요. 왜 대학에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 학교에 가야 되지? 일단은 서울 안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 기억에도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딱 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퇴근을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네. 지금 건축공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파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있었어요. 다시 수험생 네, 시절로 네. 돌아가긴 싫고 졸업장만 따가지고 맞아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4년이 과연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 물론 학업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 대학교 지원할 때도 외에 대한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저도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원하는 기준 자체는 그 수능 점수였죠. 점수 또 부모님의 추천. 내 이유는 없어. 맞아. 왜 가?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거야. 점수 맞춰서. 이게 이유인 거지. 취업 잘 되는 학과.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이유가 없어. 전혀 없었죠.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왜가 없는 선택은 후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이잖아요. 모든 선택의 진짜 중심에 있는 맞아요. 단어가 왜인데 음,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음,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너한테. 음. 약간 그런 문화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맞아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인 타인의 만족을 만족. 위해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이유가 확고했던 선택들이 그 제 인생에 큰 선택들이 많았던 거. 어떤 것들 혹시 예를 있으세요? 들어서 남들은 다 군대를 가요. 전 어. 군대를 못 가거든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네. 군대를 못 가요. 그래서 공대다 보니까 다 남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끝나면은 다 싹 빠져버려. 남자들이 싹 빠져버리죠. 군대에 군대 가니까. 가니까 싹 빠지죠. 나 혼자 이제 남아야 되는 건데 복학생들하고 같이 3학년을 들어야 되니까 가뜩이나 이제 건축 쪽은 또 이제 기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후배 관계가 세니까 남들 군대 갔다 오는 그 시간 동안 나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 워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 네 많이 나라밖에 봤죠. 없었는데 뭐 일본 있었고 뭐 캐나다 있었고 막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 워홀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말로 전하면서 그래서 나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워홀을 가야겠다. 호주를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와야 되겠다. 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목표 자체가 개고생이었어요. 왜냐면 쟤네들은 군대 가서 개고생해서 성장해 올 거야라는 그걸 성장으로 생각하셨군요. 아니 그 못 가는 사람의 열등감일 그래? 수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어찌 됐건 쟤네들은 그 고생을 통해서 뭔가 배워오고 성장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다급한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인데 쟤네들은 성장해서 오니까 그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선택했던 게 호주 워홀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끊고 갔는데 그때 제 인생에 23살이었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근데 나 혼자 1년 동안
이거 비행기표 하나만 갖고 간 거죠. 되게는 친구랑 같이 가거나 그랬던 기억이 너무-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혼자서 숙소도 없어. 와 용감하셨다. 유학원도 없어. 어, 그 같이 이거 한국 사람들 이게 이렇게 삥 뚫려서 이렇게 타고 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워홀 가는 사람 많았으니까. 약간 유행이었죠. 어. 막. 근데 막 12열 몇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다 친해져요. 다 친해지고 이메일 교환도 하고 그래. 근데 시드니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학원에서 픽업 나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숙소에서 픽업 나와 다. 어떻게 나만 혼자 동그랗게 남았어. 해외에 처음 나가봤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집에 오고 싶었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집에 오고 싶었는데 그때 친구가 나한테 마지막 한 말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어떤 말이었어요? 나 1년 동안 호주 간다 하고 이게 송별회 한다고 뭐 소주 한 잔 하고 하잖아요. 친구가 그때 비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했어요. 또 한 3개월 있다 돌아오겠구만. 그 친구가 비웃는 모습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를 깎게 물고 버티자. 이를 꽉 깨물고 내가 1년을 버텼. 1년을 버텼. 그래서 그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남들 개고생하는 만큼 나도 개고생해보자 하고 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막 일하고. 근데 어학원은 안 다녔어요. 어차피 고생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거죠. 그 전까지는 약간 의존적이고 약간 책임 회피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1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독립적이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외를 또 잊고 살다가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내가 왜 이걸 바라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그렇죠. 자,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갖춰야 될 7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토론을 했어요. 완전 정말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이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